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챗 GPT AI가 가져올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이영수 지사장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어 AI 한국 지사를 맡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CNGTV에 저희가 처음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또 챗GPT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큰 흐름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고객이나 직원들의 경험들을 혁신할 수 있을지를 오늘 같이 또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일단 챗GPT도 있고 또 대화형 AI도 있고 네네네. 뭐 인공지능도 있고. 근데 오늘은 제가 우리 지사장님한테 부탁드린 거는 좀 B2C보다는 네네네. B2B.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사업을 그리고 그쵸. 또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네네네. 대해서 네. 요거 어떻게 뭐 찾으셨나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죠. 예. 이거는 뭐 챗GPT는 저도 예. 뭐 챗GPT가 뭐냐 이거를 제가 정의 내리기보다는 그냥 저는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다. 저기 넌 누구니?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다양하게 얘가 얘기한 거고, 사실 저희는 챗GPT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사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이제 챗GPT라는 걸 통해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대화형 AI라고 하는 그 시장이 갑자기 이제 저희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챗GPT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용 시장, 그러니까 실제 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아주 재미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기업용으로는 과연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챗GPT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오픈 AI가 쓰는 그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챗GPT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용으로 활용할 때는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많이 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궁금한 것도 많고, 이걸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려는 회사들도 있고, 또 이게 무슨 전략에다 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사장님이 이제 또 이쪽 자동화 이런 거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2018년도 5월 달에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어라고 RPA. 그렇죠. 거기를 이제 지사를 처음에 한국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동화라고 하는 영역에 지금 저희가 발을 내딛게 됐는데, 아마 2016년도, 17년도부터 이제 RPA라고 하는 게 이제 붐을 이루어서 일반 기업분들이 이제 자동화라고 하는 거에 되게 이제 체감을 많이 하셨던 그런 시기가 되었고, 제가 2020년도쯤부터는 아마 19년도에 아마 이제 손정희 회장이 아마 RPAI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RPA에다가 AI를 접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이제 AI 기술들을 많이 한번 접목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뭐 AI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저희 기업용으로 이제 저희가 자동화용에 쓰는 AI 기술들이 그때 많지는 않았고, 주로 이제 OCR이나 이런 기술들 용도의 이제 AI만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2020년도에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이제 코어 AI라는 회사 지사를 맡게 되면서 대화형 AI라는 단어 그때도 처음 들었고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 고객분들이 이거를 딱 보시면서 이제 챗봇하고 뭐가 다르냐. 챗봇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지금도 사실 챗GPT도 챗봇이라고. 근데 단지 버튼이 없는 거일 뿐이거든요. 근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대화형 AI를 말씀을 드릴 때 거의 대부분 고객분들이 누가 거기에다가 자연어로 질문을 하냐. 다 버튼 눌러서 하지. 야,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게 챗GPT가 나오면서 자연어로 물어보고 자연어로 답변하는 거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느 사이트에 가면은 뭐 이렇게 누가 다가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가서 구경하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와서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래서 당황한 적도 있어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물론 뭐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그 고객한테 이제 먼저 접근해서 세일즈 도와주는 그 영역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 좀 전에 이제 그 대표님하고 말씀 나눌 것 중에 이제 그 챗GPT라고 하는 영역과 그다음에 기업용 이 대화형 AI 기술하고 어떻게 이거를 그럼 활용을 할 거냐. 근데 좀 전에 이제 기사 내용도 여러 가지 나와서 요즘에 뭐 난리가 나긴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도 최근에는 기사의 패턴을 가만히 보시면 뭐 최근에 이제 챗GPT4까지 나오면 이제 멀티 모델이다. 그래가지고 뭐 사진 뭐 이런 걸 같이 다 트레이닝해서 뭔가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기업용으로 활용했을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느냐. 그런 뭐 그게 뭐 부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개인화에 대한 문제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대화형 AI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대화형 AI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꽤 됐고요. 근데 이제 가트너에서 이 시장을 정의를 한 게 작년에 처음으로 이 시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잠깐 준비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LLM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엔 챗GPT도 있고 버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챗GPT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용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고 사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적색으로 약간 표시를 해놨는데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 사실 저희가 챗봇이라고 하는 거에 잘 알아듣고 잘 말하는 거거든요. 잘 우리가 필요한 게 그래서 이제 잘 알아듣는 거 의도 파악하는 거가 예전에 대화형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습을 계속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의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넌 언제 태어났니? 이렇게 다양한 어떤 대체 발화들을 저희가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트레이닝 시켜야 제대로 얘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한 200개 정도의 하나의 의도에 대해서 200개 정도 예를 들면 질문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지금은 7, 8개면 이거를 챗GPT 쪽으로 던져가지고 야 이거의 대체 발화를 좀 쭉 뽑아줘. 그럼 얘가 뭐 500개, 600개를 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사람이 했던 일들을 얘가 대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같이 협업 모델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화형 AI랑. 근데 지금 전에 하셨던 거, 이건데 지금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그 업계나 이런 데서 있는 분들은 챗GPT에 대해서 쇼크가 있나요? 그 업계에서는 지금 저희가 전문 업계에서는 어떤 저희 쪽에는 사실은 쇼크라기보다는 이미 그 로드맵 안에 그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챗GPT라는 단어 이게 나오기 전에 저희 이제 코아 AI 같은 경우는 보면 본사에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그 안에다 이제 들어가 있고 오픈 AI랑 이제 API로 다 연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미 뭐 박사님들 예전부터 쓰셨지만 이 모델 자체가 이렇게 뭐 생소한 그런 모델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 챗GPT라는 모델이 회자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되게 쓰기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붐이 일어났지만 이제 B2B 쪽 얘는 이미 이 기술 자체가 앞으로 향후의 로드맵 안에는 하나씩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다행스러운 거는 그 전까지는 이제 대화형 AI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냐 그렇죠. 되게 생소하게 느끼셨는데 이제 요런 챗GPT라고 하는 그 용어 덕분에 대화형 AI라는 거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게 됐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이게 챗GPT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질문이 챗GPT가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그냥 챗GPT가 이제 일종의 도깨비방망이처럼 얘한테 뭘 하면 다 나올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위험한죠. 너무 이거만 된다고 모든 게 다 도깨비방망이처럼 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화형 AI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챗GPT라고 하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그거는 이제 포함시키고 여기에는 더 큰 그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화 여쭤보셨는데 대화형 AI 플랫폼도 일종의 자동화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표현하는데 아까도 이제 챗GPT가 넌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이러이러하고요. 결국은 챗봇하고 예를 들면 가상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것처럼 이 대화형 AI 같은 게 사람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챗GPT하고 협업하는 것도 있고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백엔드하고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타스크를 얘가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스크 수행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쓰시는 여러 가지 메시징 플랫폼들하고도 이제 인티그레이션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용으로 이제 활용할 데 이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형태로 조금 대화형 AI라는 지금까지는 이제 챗GPT라는 거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업이 활용할까라는 측면에서는 대화형 AI라는 플랫폼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챗GPT라는 그 혁신이 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개인의 생산성. 그건 뭐 자기가 계속 그거를 잘 사용하면 뭐 그걸 가지고 뭐 오피스나 이런 데에서도 쓰고 생산성.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이 어떻게 이런 걸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기회이냐? 아니면은 또 어떤 때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술과 기존에 있는 AI 기술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뭐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3가지 좀 의문점을 좀 질문을 좀 오늘 좀 할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대화형 AI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사실 여기에 이제 잠깐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가트너라고 하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대기업용,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얘네가. 이거를 처음에 리포트를 만들어낸 게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도 되게 따끈따끈한 시장이고. 얼마면 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챗GPT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한 영역인데 여기를 보시면 나름대로 굉장히 또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리더그룹에 있고 이제 제가 지금 지사하고 있는 코아이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고위 회사이긴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최상단에 지금 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건 영역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이 시장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고 주로 보면 최근에 요즘에 인공지능 기반의 컨택 센터라고 많이 하세요. AICC. 그래서 그런 영역들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보면 커스터머 서비스나 커스터머 서포트나 콜센터 이런 쪽이 사실은 원래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HR, IT,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멀티플 챗봇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유니버설 봇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얘한테 한번 물어보면 얘가 그 밑에 있는 봇들을 이제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로봇, 봇과 봇이 서로 협업하는 그런 모델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챗GPT라고 나오기 전에 이미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업용 대화형 AI라는 시장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회사 내에서 여러 자동화 요건에 있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거기에 챗GPT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저희가 접목이 되면서 이거에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대화형 AI 이거를 만들려면 사람 공수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실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기업용 대화형 AI 시장이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이제 제가 좀 이쪽 분야니까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뉴스 같은 데서 막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한국형 GPT를 만들겠다. 뭐 네이버나 뭐 어떤 회사들이. 근데 그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또 리스크가 많지 않을까요? 이게 그쵸? 트레이닝하거나 뭐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이길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글로벌 레벨로 이게 진행되는 게 요즘에 지금 GPT도 저도 사실 영어로 물어봤다, 한국어로 물어봤다, 다국어로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글로벌하게 이런 이제 모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도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업에 최적화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한국형 모델도 되게 중요하고 한국형에 아주 특화된 어떤 요건들이 있을 때는 그 비즈니스가 있을 때는 필요하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한 어떤 모델들, 그 다음에 실제 오픈소스에서 저희가 제공되어지는 모델들을 잘 접목해서 쓰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그 기업의 요건을 맞춰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해보면은 챗 GPT의 최대 수혜자는 약간 혼자 컨설팅하거나 그쵸, 네. 뭐 초보를 해주니까 네. 엄청 좋고, 근데 약간 좀 의심이 내 지식을 어디서 관리하지? 여기서 지식 DB를 만들 수 있나? 연결을 할 거냐? 내가 그 시스템을 사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야 되나? 그런데 관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의 지금 현재로는 이제 기업용으로만 많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기업용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일단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다 하다 보니까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물어보고 다니는데 다 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좀 저희가 제로샷, 피우샷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제로샷이라고 하는 모델은 저희가 아예 저희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쪽으로 이제 오픈 AI 쪽으로 뭔가를 던져서 거기서 답을 얻는 거고, 피우샷이라는 모델은 저희가 코어 AI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이제 뭔가 그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을 거기다 이제 다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일반적인 난리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만의 특화된 예를 들면 기업은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의 HR 정책에 대해서 좀 알려줘. 그럼 얘는 답을 못 해요. 왜냐면 저는 HR에 특화된 기업의 데이터를 인식을 못 합니다. 일반적인 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어떤 컨텐츠들을 트레이닝 하실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또 필요한 거고, 이제 저희 이제 그 대화형 AI 플랫폼 업체들이 그 로드맵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산들을 내가 트레이닝 시켜서 내가 써먹고 싶다. 그게 이제 앞으로 가능한 시대가 이제 조만간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버추얼 회사든지 몇 명이 해가지고 사실 AI가 거대 AI에서 하루에 수십억씩 그걸 돌려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써야 서브스크립션을 하지만 결국 내가 거기에 그 시스템에 종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글로벌로다가 따지면은 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천억을 들여서 트레이닝 시켰다고 그래서 그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저기를 우리나라 언어로만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한국말로만 트레이닝해도 강점이 있습니까? 저희는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한국어만 플러스 이제 그 멀티랭귀지에는 요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식 자산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만 돼 있는 지식 자산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엄청나게 많은 지식 자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티랭귀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이게 지식이 배가가 될 거라고 보는데, 한국어만 한다, 한국에 있는 데이터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글로벌 회사들이 가져가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큰 그림을 저희가 과연 한국형만 가지고는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은 사실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간 변호사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 변리사 같은 오피스가 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그 특허나 이런 거를 내가 질문을 하려면은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유리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챗GPT한테 가가지고는 이제 네.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어떤 그 특별한 그쵸. 질문에 대해서는 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고 또 그 대답이 좀 신뢰성이 있나 그쵸. 없나도 또 지금 저희가 최근에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답변 주신 것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챗GPT를 자기도 활용을 해봤는데 차라리 모르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면 좋은데 네. 아는 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뭐 학교에 리포트를 제출하든 아니면 내가 뭔가 뭐 기사 작성해야 돼, 뭐 글을 쓰기 위해서 초안 작성하는 데는 내가 그냥 보고서 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 지식 예를 들면 의학 그다음에 뭐 법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예를 들면 뭔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컨텐츠들은 요게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아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약에 관련돼 가지고 인공지능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약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답변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여쭤봤거든요. 약사한테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되게 맞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 건 틀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향후에 이게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이런 전문가적인 어떤 게 필요한 도면에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저는 챗GPT가 아니라 GPT를 2.0서부터 작년 초서부터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대답을 잘해줘가지고 와 신기하다 그래서 막 썼는데 좀 특별한 지식을 제가 물어봤어요.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 책을 알려줘 그랬더니 목록을 쫙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서 그걸 찾았는데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이놈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근데 보니까 GPT 알고리즘이 어떻게든지 대답을 해주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야 얘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고 쓰면은 괜찮은데 그냥 마냥 뭐 이렇게 막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아마 여기도 많이 쓰신 분들 중에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난 요즘에 이제 뭐 챗GPT에 대해서 열기가 뜨거우니까 무슨 뭐 이상한 그 강의 내용들이 많아요. 돈 받고 하는 내용도 많은데 그거가 참 이 열기가 좀 조심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비즈니스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챗GPT라고 하는 거에 이제 사실은 그 되게 잘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고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르는 그 약간의 위험 요소들 제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그게 더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약 이게 이제 저기도 들으셨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윈도우 뭐 저기 워드나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엄청 높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이거는 좀 그쪽을 떠나오셨는데 그 오피스 오토메이션 쪽에 이거가 어떻게 좀 변화가 사실 지금 뭐 저는 RPA하고 챗GPT하고 연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연결이 되나 이 생각이 사실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RPA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그냥 사람 활동을 미믹하는 거거든요. 단순 반복적인 거를. 근데 이제 제너러티브 AI라는 측면을 보면 이게 약간의 크리에이션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까라는 건 사실은 이제 퀘스천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RPA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들만 계속 돌려서 챗GPT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라는 건 사실은 고민이기는 한데 지금 시도는 많이 이것저것 근데 그 회사들이 약간 곤란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그쪽에 사장이라면 야 이거 이 위기야 기회야 막 이러면서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다가.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위기라고 바라보시면
한없이 네거티브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지금 뭐 되게 보니까 RPA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기존의 기술 영역들이 네. 지금 저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지를 계속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 실제로 이제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대화형 AI라고 하는 기술에 저를 접목을 하면서, 아, 이거는 그러면 사람의 이해, 언어를 되게, 예전에는 저희가 그거를 이해하려면 사람 공수가 많이 들어서 뭔가 트레인 시켜야 됐던 거를, 얘를 쓰니까 너무 빨리 트레인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아내는 것처럼, 아마도 지금 뭐 다른 뭐 RPA, 그 다음에 실제 다른 여러 가지 기술 기업들도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접목하는 방법들을 이제 계속 찾아내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RPA를 떠난 지가 꽤 돼가지고. 네. 나는 이제, 이쪽도 좀 로드맵이 약간 좀 뭐 흔들렸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형 AI 기업들은 이미 저 로드맵 안에 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에 장표에 지식 검색이라고 제가 나왔는데 저희가 회사 안에서 이제 지식 검색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검색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챗GPT가 나오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국내 검색업체 주가가 확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저희들도 보면 이제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업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지식 자산들을 그것들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아주 최적의 답변을 내뱉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서머라이제이션 하고 거기서 문서 안에서 어디가 질문이고 어디가 답변인가를 그 문서 기반으로 제너레이티브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은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 저 지식 검색을 할 때는 예전에 그런 기술을 쓰지는 않았고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문서를 쭉 집어넣으면 아 이건 질문이고 이건 답변이에요. 요즘 아노테이션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되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대화형 AI에서 고객이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을 다 동시에 하는 겁니까? 네. 저 플랫폼이 돼 있어서요. 저희 대부분의 대화형 AI 플랫폼들은 기업, 그러니까 B2C하고 이제 B2E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저희가 보면 크게 한 4가지 형태의 경험으로 제가 나눕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은 고객이 저희 이제 기업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사실 뭐 요즘엔 다 챗봇 형태로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기업 내부에서 요즘 IT 업무나 구매 업무나 HR 업무를 할 때 사실 그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상담원. 이제 요즘에 AICC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상담원 그 컨택트 센터 많이 생기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전화를 해보면요. 사람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예요. 거의 뭐냐면 VIP만 사람 통화시키고 그냥 일반인들은 이제 인공지능하고 통화해요. 그래서 그 상담원 경험도 그리고 상담원이 사실은 퇴사가 이제 되게 잦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널리지들을 이게 계속 전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대화형 AI를 통해서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제품 개발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보면 제품 개발이라는 영역보다는 저희가 이제 매뉴얼, 그래서 제품 매뉴얼들이라는 거.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어떤 형태로 쓰시는 걸 봤냐면, 예를 들면 SAP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뭔가를 하셨다. 고라이브가 됐다. 그럼 이제 활용 방법을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뉴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결국 찾는 거, 결국은 사실은 지식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품 개발 영역이다. 그럼 이미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DB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제가 지금 필요한 모듈이 요건데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회사 내에 있는 지식 자산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대화형 AI 플랫폼 안에서 그 지식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거기다 접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가 잘 이해하고
잘 말하면. 잘 말하면 뭐 그거는 뭐 굉장히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사수 하나 두고서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사수를.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시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버추얼 어시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정말 잘 지식을 무장한 놈을 옆에다 두고 걔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하게끔 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그 캐덴 그래픽스 쪽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주로 제조 쪽에 그럼 유지보수 쪽, 그 다음에 정비 관련된 업무들 예전에 지금 AR, VR 해가지고 이제 딱 갖다 대면 뭔가 그 보인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유지 정비를 할 때 이제 AR, VR로 가시는 고객도 계시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뭔가 물어보고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 할 때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예를 들면 IT 자산 관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풀필먼트 하는 쪽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냥 사실은 고객이랑 직원들 웬만한 업무에는 다 이런 대화형 AI 플랫폼들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약점과 장점을 잘 결합을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어줘 그런 걸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매뉴얼로다가 이 문서를 해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죠. 그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이걸 이제 그래서 뭐 우리 저기도 뭐 상대성 원리도 뭐 특수 상대성 원리도 있고 네. 일반 상대성 원리도 있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합쳐져서 이렇게 필요할 때만 사용했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대화형 AI 플랫폼이 이제 진화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업에 해당되는 용도로 저희가 이제 적용을 좀 해서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지식 자산들을 거기다 트레이닝을 시키시면 조금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야, 내가 지금 뭐 이게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생성형 AI를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기업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형 AI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또 이 대화형 AI 업체들도 저 이제 챗GPT의 어떤 그 주요 기술들이 이제 내재화가 돼서 이제 기업용으로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보면 그냥 밤새 그냥 그 엔지니어들이 뭐 갈아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엄청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게 가속화가 된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코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계속 오픈소스 관련된 그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녹여내는 거죠, 시스템 안에다가, 플랫폼 안에다가. 그래서 근데 사실 코레 AI가 처음에 우리 작년에 딱 봤을 때 나는 한국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스펠링이 코리아 AI라고. 네, 코리아 I로 돼 있고요. 그 로고도 네.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외국 네,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고요. 네, 이게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 좀 약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코어 AI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보면 거의 500명 이상 아마 돼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실적으로 이제 코어 AI라는 회사는 대화형 AI 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임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고객 경험과 직원 경험을 좀 나눠서 어시스트라고 하는 브랜딩으로 해서 뱅크 어시스트, 헬스 어시스트, 리테일 어시스트 해가지고 저는 어시스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사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어시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저는 솔루션을 갖다 쓰실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뒷단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제가 대화형 AI라고 한다고 해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뒷단에 업무를 타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객을 만나는데 이 고객이 전화번호가 뭐고 이름 뭐고 회사 이름 뭔데 세일즈포스에다 업데이트를 해줘? 그럼 얘가 그거를 인텐트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뒷단에 있는 CRM에다 다 업데이트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즘에 같은 회사에서 이제 올해 그 중요한 기술 요소 중에 하나가 슈퍼 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저희 관점에서는 저게 이런 대화형 A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뒤에 어플리케이션 다 연동을 시켜 놓으면 굳이 ERP, CRM, SCM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업데이트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얘한테만 얘기를 하시면 얘가 알아서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의 업무들을 다 수행하게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뒷단에 보면 저기 IT 어시스트나 HR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IT 어시스트는 ITSM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해놨고 HR 어시스트는 HCM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미리 이제 프리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는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저런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메신저라고 저희가 표현이 돼 있는데 앞에 한 3, 40개 정도 채널들을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해놔서 이 대화형 AI 플랫폼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그 기존의 고객분 다 팀즈를 쓰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라인을 쓴다. 뭐 이런 걸 다 메신저를 다 쓰고 계시거든요. 슬랙을 쓴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쓰시길 원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채널하고 저희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형 AI 플랫폼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 의도들을 얘가 파악을 하고 그 뒷단에 이제 시스템들 아니면 그 뒷단에 지식 그 시스템들이 연동을 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얘네가 근데 해요. 이게 전에 이제 뭐 나도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 디지털 워커를 파견 근무하는 거랑 마찬가지네, 이제. 지금 저게 이제 어시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IT 지원 업무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HR은 HR 업무 지원하는 애. 그래서 실제 직원 온보딩부터 나중에 이제 퇴사할 때까지 그 모든 대화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워커예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디지털 워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 개인마다 하나씩 다 데리고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씩.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게 요즘에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네가 알아서 만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엔지니어 분들은 쉽죠. 근데 이제 본인이 만드시는 게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런 어시스턴트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대화를 본인이 스스로 설계를 해서 이제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예를 들면 하루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면 본인 업무를 가지고 저런 봇을 하나 만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그 제안도 드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라고. 그 사실은 챗봇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약간 좀 나중에는 그 RPA랑 다 이렇게 같은 노선으로 이렇게 가는. 지금 저희가 이게 그 대왕 AI 플랫폼이 가운데 있고 이제 앞에 채널에서 뭘 얘기를 하면 뒤에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들이 API가 있으면 그냥 API를 통해서 바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요. API가 없으면 그걸 RPA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RPA랑 협업을 해요. 이거랑.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는 이제 RPA 없이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RPA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RPA 하나에 이제 저희가 구동하는 모델이 스케줄을 걸어서 이제 언어텐디드라고 하는 서버향 어떤 그 RPA 제품은 대개 보면 이제 그 스케줄을 걸어서 어떤 특정 시간에 이제 돌게끔 하시던가 아니면 뭔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챗봇을 통해서 트리거링해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결국은 그 이 대화형 AI 플랫폼하고 RPA가 이제 주로 이제 협업하는 모델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RPA가 조금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고객분들이 언어텐디드 봇하고 어텐디드 봇하고 이제 개인화된 봇하고 서버형 이 봇하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약간의 이런 대화형 AI 플랫폼하고 서버형 RPA를 같이 쓰시면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메쉬라고도 하고, 디지털 메쉬라고도 하는데, 좀 그런 세상이 막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여지껏 AI가 발전하는 것도 전에 뉴럴 네트워크 딱 해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면 다 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연결되고 이게 인테그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RPA의 넥스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대화형 AI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것도 좀 궁금한 게 모든 사람이 챗 GPT를 사용할 때 경쟁력이 또 뭘까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은 빨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없을 때 컴퓨터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컴퓨터를 가졌어.
다 구글을 모든 사람이 다 인터넷에서 사용해. 그럴 때는 또 다른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뭐 서두에 말씀 나눴을 때 요즘에 최근에 인문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이런 지식?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경쟁력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다니다 보면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챗GPT 통해서 이걸 뭐 대화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데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요즘에 보니까 코딩하는 거가 굳이 이제 랭귀지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러게요. 그냥 뭐 얘기를 하면 얘가 쭉 다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아키텍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글이 그 코딩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이 구글 다음에 이 시대는 뭐 로우 코드, 노 코드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뭐 개발자는 힘들겠지만 이거 자체 개발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하여튼 되게 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터프라이즈 대화형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대화형 AI 쪽이 주로 잘하는 영역이 그 밑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정의된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언어들, 그 다음에 어떤 뭐 난리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화형 AI가 굉장히 잘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는 영역들, 저희가 트레이닝 안 한 것들은 사실 얘네는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 도메인 지식이나 유스 케이스들이 없는 경우들은 사실 저 오픈 AI 쪽에서 주로 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엔드 시스템하고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 사실 이게 그냥 대화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실 내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뭐 PO로 보내고 싶고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뒷단에 백엔드 시스템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너러티브 AI는 말을 생성할 뿐이지 뒷단에 시스템하고 통합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보면 저희가 대화형 AI 플랫폼과 제너러티브 AI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널 지금 현재 저희가 챗GPT나 이런 것들을 쓰시려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형 AI 같은 게 이미 이제 채널들을 뭐 30개, 40개의 채널들 다 인티그레이션 해놔서 굉장히 지금 쓰시는 어떤 그 채널들의 변동 없이도 요 기술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실 보면 챗GPT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하고 협력하는 거가 모르면 저희는 그러니까 대화형 AI 쪽은 저희가 잘 답변을 못하면 사람한테 넘겨요. 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람을 넘겨줄까? 그래서 사람하고 협업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제너러티브 AI는 자기가 몰라도 뭔가를 어디선가 만들어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모델들이 저희가 이제 있다라고 보고 아마 다음 장에 저희가 그거를 그 다음 장인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실제 대화형 AI랑 근데 제너러티브 AI를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코어의 본사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대화형 AI 가지고 했던 프로젝트보다 요 지금 그 제너러티브 AI랑 같이 협업을 했을 때는 10배 이상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 10배 이상이라고 한다라는 게 저희는 처음에 구축하는 시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했던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체 발화부터 이제 그걸 다 트레이닝하는 것들을 사람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운영상에 있어서도 저희가 답변을 제대로 못 따르는 것들,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제너러티브 AI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은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거와 경쟁이 아니라 요 기술과 요 기술을 같이 보시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보안에 대한 문제나 개인화된 정보나 아니면 기업의 어떤 컨텐츠들을 도메인 널리지들을 기업 대화형 AI 기술을 같이 하시게 되면 충분히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결국은 말하고 글 집어넣고 대화하고 다 이런데 그 숨은 커널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따로 발전되어 온 그런 지식이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그림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너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겉은 비슷한데 뭐 간단한데 그 안에 들어간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뭐 저기를 인식한다는 거랑 네. 말을 알아듣는 거랑. 네. 아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춤추 전국 시대가 온 것 같은 생각이 그쵸. 들 것 같은 생각이. 지금은 저희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일어나 보니까 챗GPT라는 단어가 난리가 났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세분화시켜 가고 계시거든요. 어떨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어떨 때 쓰면 지금 제약이 있고 이런 것들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또 다른 뭔가가 이게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IT 쪽에 한 40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메인프레임 쓰다가 PC 왔을 때 굉장히 한보통 또 그 혼란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이 왔을 때, 네네네. 이제 이게 그거 다음으로 이게 오는 것 같은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도 혼란스러운데 정신 잘 차려야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 하시는 그쵸, 분들 네네. 뭐 특히 이제 약간 야 여기에 모바일에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모바일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좋은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하나 해주시죠. 그래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제가 이렇게 저기 전문가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라는 플랫폼을 완전히 맹신하실 필요도 없고 B라는 플랫폼만 우리가 써야 된다.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챗봇을 나왔을 때는 야, 뭐 챗봇을 가지고 몰라가 굳이 내가 이거를 자연어로 다 얘한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 글 쓸 땐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 안 됐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자연어로 물어보고 자연어로 답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요 시장이 사실은 챗봇이라고 하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전에 좀 인기가 좀 약간 없었죠. 그리고 실제 챗봇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어떤 불편한 경험들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접목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셨던 게 사실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유연한 어떤 생각들을 한번 가져봐 주시면 그리고 실제 이게 챗GPT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어떤 전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일부분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 영역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챗GPT는 사실은 기업용에 지금 바로 접목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영역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한번 좀 찾아보셔서 그런 오픈소스 어떤 솔루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기존에 있는 기술들하고 접목하는 시도들을 계속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과거에 가지셨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은 좀 내려오시고 좀 새로운 이런 나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챗봇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좀 흐려난 것 같아요. 이거 장난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장난감처럼 해버렸는데, 이제 제자리를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아까 잠깐 저희가 말씀 나눴던 건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되게 좋은 말씀 주셨었는데, 시작 전에 왜 챗봇을 처음 하면 넌 누구니부터 시작을.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감성의 영역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또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좀 저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좀 질문을 몇 개 받아야 되는데 질문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은 아마 저희 직원분들이 아마 같이 들어와 있어서. 뭐 좀. 네네네. 자, 첫 번째는 챗GPT 활용 소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외부 데이터를
수준인 거에 대해서 신뢰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이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로드맵 안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그걸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아마도 이제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다 챗GPT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트레이닝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기업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한 요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용으로 그 회사 내의 데이터만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도 이제 챗GPT에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요거 한번 해서 도메인 널리지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그게 아마 저희가 이제 전상호 저희 그 코어 AI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답글을 남기셨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오픈 챗GPT 쪽으로 이제 넘기는 게 아니라 아까 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모델들이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엄청나게 질문을 주셨네. 이건 김현진님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맥락에 볼 때 현재 중에 코어 AI와 대화형 AI 플랫폼과 챗GPT 비교한다면 AI의 기술력이 더 진화되고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근데 해주셨...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AI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기술력 자체 분야가 다른 영역들이라서 더 성능 면에서 우수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너러티브 쪽은 아마 챗GPT 훨씬 더 우수할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일단 기업용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측면에 적용되는 AI 기술들은 또 코어 AI가 또 나름대로 그 유용할 거라고 보고요.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영준 님이 하는 비용 측면에서 현재 하나의 쿼리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LLM 경우에는 연결수나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그 품질이 좋아하긴 하겠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저렴하지만 일정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시스템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쿼리당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세션당 얼마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차지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뭐 세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단가는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저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온프렘 버전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 대화형 AI 플랫폼 가격 플러스 예를 들면 뭐 챗GPT를 쓰신다라고 하면 챗GPT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두 가지 비용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수 님이 지식 검색 경험과 상담 경험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뭐 이런. 지금 저희가 최근 들어서 경험 중에 상담원들이 저희가 고객사하고 상담할 때 그것도 저희가 자동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레커멘드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레커멘데이션 하는 그 컨텐츠들이 다 지식 자산을 저희가 끌어가지고 와서 이제 상담원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걸 에이전트 어시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저희 기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DB에서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알려드리는 형태로 좀 하고 있어요. 네. 김윤진님은 초고대 인공지능 웹 3.0 시대의 메타버스를 하는 절망이 있는데 챗GPT 범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에서 웹 3.0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희 쪽에서 아마 전상호 사무감은 답변을 드리신 걸로 같네요, 저희가. 이거 굉장히 큰 논의인데 저거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3.0이라는 건 비전이거든요. 메타버스도 이게 이제 뭐 공정과 분배라는 거가 어느 기술이든지 공정과 분배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 양날의 칼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기대하시는 거는 자유지만 또 웹 3.0으로다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가 다 점령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그 사실은 그 지금 쓰고 있는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것도 그 중국의 그 안면 인식 그거가 중국의 보안성에서 돈 가지고 개발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이 있으면 개발을 하는데 그게 나쁘게 쓸지 좋게 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연구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서 중국의 그게 나쁘게 쓰는 돈을 갖다가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분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죠, 이게. 결국 이제 바이어스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박일규 님이 기존 챗봇 벤더들이 도메인 특화 자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별도의 추가 모델 학습이 필연적인데 챗GPT 활용 시 이런 파인 튜닝 과정이 생략될 수 있을까? 이걸 질문을 좀 아까 파인 튜닝이 이제 사실 저희가 챗GPT를 활용하시는 것보다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요 이제 파인 튜닝 과정들이 완전히 생략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공수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뭐 양정수님이 AI가 활용되면 모든 사람에 큰 영향을 줄 것인데 글로벌한 최고 AI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경쟁에서 우리 노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제가 그게 이제 뭐 네이버나 지금 다 뭐 헤매고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그 롱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여기 중에 조금 괜찮으면 다 해외로도 나가고.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런 해외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모델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모델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해외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까지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글로벌하게 이미 퍼져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국내 기업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해외 기업들이 이미 나가 있는 이 네트워크들을 그냥 같이 협업하는 모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글로벌하게 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쉬울 텐데. 근데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나 뭐 어떤 분이 이쪽으로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한다 그러면 좀 뭘 준비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화형 AI 쪽으로요? 아니면은 뭐 AI든 대화형 AI든 당분간은 뭐 대화형이 일단은 소비자나 뭐 기업이나 사람들이 대화형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화형으로 이제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 뭐 제가 뭐 창업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게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준비하면 뭘 좀 더 준비하면 거기 말하는 코리아 AI 이런 데 취직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업을 하거나 이제 글로벌한 이런 회사들 특히나 이제 보면 저희는 엔지니어 분들을 이렇게 서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의 전문가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 이게 기술의 영역으로 봤었는데 이게 감성의 영역이 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 소양들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도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국내에서 창업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게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가 국산이고 어디까지가 외산이냐라고 이제는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서해안에서 중국에서 중국 배 가자면 중국산이고 한국 배 가자면 한국 사람처럼 지금 다 웬만한 코드가 다 오픈소스로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실제 저희가 다니다 보면 국내에 굉장히 대기업이 만든 제품인데 영어하고 한국어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미 글로벌이 지원이 돼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다 보니 처음부터 이제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된 어떤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일단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큰 스케일로 움직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유연한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 코어 AI는 몇 종류의 외국어를 지금 저희가 네이티브로 34개 언어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150개국 언어가 다 커버가 되니까 웬만한
나라의 언어들은 다 커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30개가 넘어가면 일단은 그거가 네이티브로 다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트랜스레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요즘에 국내에서만 있는 고객분들보다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기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국내 고객분들도 해외에서 문의가 오는 것들도 많고. 근데 요건 좀 저기 하겠는 얘기인데 트랜슬레이션 언어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가 네. 최근 한 3, 4개월? 한 6개월 사이에 급격히 저는 네. 번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퀄리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쵸. 몇 년 사이, 네. 몇 개월 사이에 좋아진 것 같은데 또 놀라운 게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내가 한글로 책을 쓴 다음에 영어로 그냥 그 솔루션을 쓰면 웬만한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전 세계에서 네네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슨 문학 작품이 아닌다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번역 솔루션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거 안 쓰시고.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그 번역 솔루션을 한 2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IBM이 진짜 되게 셌죠. 셌는데 너무 후진 거야. 왜냐면 크라우드가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엄청나게 소프트웨어를 CD로 다 들여보여야 되는데 IBM이 한국의 또 대학이랑도 한 20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열매는 딴 사람들이 다 먹는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저도 사실 저희가 챗GPT한테 번역해달라고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딥L이라는 거는 돈 내고 쓰는 건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엔 초벌만 됐는데, 지금은 거의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뭔가 이렇게 한다면 한국어만 지원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로 요청해달라는 고객들이 좀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범님이 질문하셨는데, 코어 AI도 학습량이랑 파라미터는 저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 AI처럼 6억 건, 몇 억 건 이렇게 저희가 트레이닝 하는 회사가 아니고 저희는 기업에 특화된 컨텐츠만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저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추후에 저희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저희가 이제 탑재가 되면 이미 트레이닝 된 걸 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랑 파라미터 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LLM 모델 중에 MPNet이라고 하는 모델을 또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모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되고 삭제되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대화형 AI라고 하는 영역은 일단 기업 내부에서만 쓰는 그런 대화들을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라서 회사에 따라 저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정확한 질문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요건 회사랑 관련은 약간 없는 질문인데, 이제 챗GPT가 이제 세상을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챗GPT를 내놓은 엔지니어도 예상을 못했다라고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메타라는 데에서 전에 구글에서 만들었던 서버용 그걸 갖다 오픈소스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오픈소스를 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든 뭐든 또 서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좀 이런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걸 다 이용해서 딱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덕담을 한번 해주시죠.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사실은 계속 저도 시도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솔루션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고민하고 이해하고 하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뭐 지금 라지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면 PPT 파일들을 저희가 한 20-30장을 갖다가 쫙 트레인 시켜서 얘가 그걸 서머라이제이션 하면 그걸 굉장히 쉽게 제가 빨리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세일즈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펙티브하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제가 특별하게 여기다 쓰시죠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좀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제 판매하는 소개하는 영역으로 많이 했는데 이런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화 시키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떤 특화된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컨택센터 애저 서비스를 하겠다라든가 예전에는 컨택센터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솔루션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사람을 쓰지 않고도 컨택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을 뭐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파시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거. 그쵸. 그게 훨씬 더 빨리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저는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의 어떤 기회랑 또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크게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많이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뭐 전체를 생각할 정도의 저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지인이로 해서 이 챗GPT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합해서 새로운 거 서로 이렇게 합해서 발전돼 가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서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뭔가 원하시면은 이 회사랑 좀 대화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게 뭐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가 접목하는 것들도 요즘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면 또 저희 코아이가 이제 한국 사이트도 있고 또 블로그도 하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좀 해주시면 또 저희가 관련돼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서 또 이 비즈니스 쪽으로 좀 많이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